그래도 짧게 지난해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한국 경제 소장님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저는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이니까 24년 연말 또는 25년 연초 1년 전 요맘때쯤을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때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경제 전망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전망이 아니라 희망 같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24년 연말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년에 1.9%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그러한 전망이 나왔던 바탕이 중요한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가정과 전제였는데 네. 뭐 사실 그때 한국은행의 가정이 그런 거였죠. 26년 1분기부터 낮은 수준의 보편 관세를 트럼프가 매긴다. 근데 그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아닙니까? 그런 근데 거죠. 저희는 뭐 지난해부터 이미 관세 전쟁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때도 뭐 1년 이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전망하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네. 예, 뭐 섣부른 예측과 전망, 그러한 가정과 전제에 기반해서 경제 전망을 하는 것이 도리어 위험할 수 있고 네. 그렇다 보니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하고 그러한 상황이 각각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시나리오 플랜을 촘촘히 짜놓고 그렇죠. 네. 그러한 대응 한마디로 뭐 섣부른 가정과 전제에 기반한 예상보다는 신속한 대응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지금도 똑같이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래서 흔한 말로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망은 틀리라고 있는 게 전망이다라는 얘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사실 전망이 그만큼 많이 틀렸다는 얘기도 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도 좀 낮았던 거고 따지고 보면 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소위 말하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꼼꼼하게 하는 게 오히려 그게 그냥 막연한 전망보다는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그렇다고 해도 변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그럼요. 전망하는 사람들은 맞추라고 전망하는 거고 뭐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돌아봐야 되고 제가 봤었을 때 희망 같은 전망이 많았고 전망이 아니라 중계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죠. 예,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소장님 같은 분들 모시고 또 저희가 또 말씀을 좀 듣는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 뭐 소장님이 주시장 관련돼서 이쪽을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깊게 파고들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잘 그래도, 모릅니다. 예.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매크로를 다 보시기 때문에 요즘 주시장 상황을 전체 매크로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을 분석하거나 전망하는 것은 제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매크로 경제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긴 한데 지난해 상당 기간 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1년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고통스럽게 느껴졌었던 코로나 이후의 금리 인상기를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충분히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24년 가을부터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고 아직 금리 인하기가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는 이르고 예. 얼마 전에 미국은 양적 긴축을 중단했고 그렇죠. 결국은 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네. 뭐 미 연준 보유 자산과 같은 지표로 보더라도 좀 줄었다라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 미 연준을 통해서 풀린 돈의 양은 60% 이상 많고 이렇게 풀린 돈은 뭐 그것이 주식이건 가상화폐건 금이건 실물 자산이건 어디론가 가서 박혀야 될 테니 예. 뭐 주가가 오르거나 또는 여러 자산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기억이 그만큼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예, 여전히 돈은 많습니다. 네. 우리도 사실은 글로벌하게만 그런 것뿐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좀 M2 정도 M2 기준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우리도 좀 돈이 좀 풀린 건 맞지 않습니까? 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한국은행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뭐 지난해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기간에도 한해는 금리를 인하를 했었고 그러니까요. 네. 정책 금리 인하는 돈이 풀리는 중요한 이유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돈이 더 많아졌고 달러화 대비 원화가 더 많이 풀렸다라고 한다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장님 모신 가장 큰 이유가 올해 소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제 국내외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 방향성, 중요한 뭐 리스크 요인, 뭐 변수들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질문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NH 금융연구소 발로 이렇게 올해 경제 전망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올해 전망치들이 수치들이 좀 있으시죠? 사실 저희 회장님께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제가 LG에 오랫동안 있다가 맞아요. 네, NH로 옮긴 게 이제 한 반년 조금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내부 일에 조금 주력하고 있고 네, 근데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올해 중에 저희 아. 전망을 이제 외부로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궁금하실 듯 해서 뭐 원래 보던 것보다 최근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수치를 조금 높여서 네. 한 2%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소장님께서 네. 보시기에 물가는 어느 정도 또 보시는지. 최근에도 한국은행이 네, 예상하던 올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조금 끌어올렸는데 네, 뭐 그것도 예전부터 말씀드려 오던 건데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경제 변수가 뭐냐?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급격한 물가 급등기를 지나고 나서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에조차도 저는 계속해서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힐 거다. 네, 네, 네.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미 연준이나 한은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24년 가을에 시작이 되었지만 금융시장이나 언론에서 기대하시는 것보다 금리 인하 속도도 빠르지 않고 네, 폭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네. 지금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물가는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해 내내 물가가 빨리 안 잡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것이 최근에 뭐 한은의 전망에도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한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에 안착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일단 돈이 많이 풀렸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도 없는 거. 여기에다가 뭐 작년에 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이제 미국의 관세 이 부분도 좀 있고 앞서 에브리싱 랠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연준에서도 계속 거의 일치된 목소리로 나오던 게 최근에 특히 작년 후반부에 보면은 굉장히 격렬한 그런 논란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의견이 좀 서로 충돌하는 면도 있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역시 물가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연준 의장이 5월에 바뀌고 그러면은 연준이 뭐 두세 번이 아니라 서너 번 이상 뭐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근데 그럼에도 계속 물가 문제는 약간 그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고 그래야 될까요? 물가만 생각하면은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얘기들이 기대감도 시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9월부터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는데 앵커님께서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언론이나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23년 초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3년, 24년 내내 제가 빨리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제 금리 인하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지금 1년 반 가까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빨리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받는 현상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데자뷰 같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23년, 24년에 계속 드렸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기니까.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하 쉽지 않고 폭도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월에 있을 미 연준의
중앙은행 수장 교체 예, 뭐 거의 예. 확실시되고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조금 봐야 되지만 네. 어쨌든 중앙은행 수장 교체는 저희가 확인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인 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미 연준 의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이냐. 아, 미 연준 안에서 어쨌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18명, 9명 정도의 연준 이사 중에서 12명이고요. 12명이죠. 네. 뭐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냥 연준 의장이 12분의 1이고 그런 물론 거죠. 네. 정확히 그렇지는 않죠.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고 연준 의장의 웨이트는 분명히 12분의 1은 아닐 네.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의 지명권은 트럼프에게 있고 네. 최근에 트럼프가 지명한 이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올해 미 연준의 금리 경로는 당초 보았던 것보다도 금리 인하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큰 폭으로 바뀔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보시는 그 부분은 2번 정도, 2~3번 정도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그 정도 수준 정도. 뭐 원래 보던 것보다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효과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더 만드는 요인이 올해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이 폭은 또 작년 내내 사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인 매크로와 관련해서 이 환율 문제와도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부분도 좀 있긴 한데요. 그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1,400원이 이제 뉴노멀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400 오늘도 보니까 1,440원대 중후반까지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작년 말에 정부도 그렇고 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시장 개입을 뭐 구두든 뭐 실제 뭐 물량이든 뭐 개입을 했다라는 걸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꾸물꾸물 또 환율이 올라가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또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뉴 노멀 이런 약간 추상적인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럼 뭐 노멀은 얼마였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환율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앞서 말씀드린 자산 가격과 비슷한 답을 드려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음. 예, 그런 말씀을 뭐 언론이든 뭐 내부 보고든 지속적으로 드려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그렇죠. 건데 수출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수요 때문이건 또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 때문이건 수출을 통해서 벌어온 달러를 시장에 잘 내놓고 있지 않고 네, 네, 네. 물론 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근데 뭐 억울하실 만하죠. 뭐 국내 경제 주체들이 해외 주식이나 투자를 산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것이 마치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듣게 되니 좀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니. 그럼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진한 국내 경제 그리고 그를 반영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뭐 낮은 금리 또는 더 풀린 돈 이런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았던 이유도 있고 그렇죠. 한마디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 올라갔던 것은 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무엇 때문이냐?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다죠. 그렇죠. 예, 뭐 기업도 있고 뭐 정부 한은도 있고 네. 경제 개인 투자자 부분도 주체들도 분명히 있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환율을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너무 높아 보이면 낮추고 뭐 이렇게 하는 마치 정책 변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환율은 그 경제의 종합 성적표고요. 그렇죠. 뭐 성장률, 물가, 뭐 투자 수익률, 경상수지 흑자 규모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 경제 전망의 끝판왕이고 최종 경제 성적표이기 때문에 환율을 보면. 예, 그러한 환율을 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마음을 먹으면. 근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매우 신중한 판단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지금도 뭐 잘 떨어지지 않은 원달러 환율 수준이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하셔서 저도 좀 공감이 가는 생각이 좀 공감이 좀 되는 게 아마 좀 그런 괴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주식시장이 글로벌하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뭐 수출도 여전히 잘 되고 반도체는 사실은 뭐 소위 말하자 AI 산업도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좀 안 되는 게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대한민국의 또 국격도 좀 올라간 것 같고 등등등 이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지? 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그 괴리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우리 시장 분위기 여전히 연초부터 좀 좋고 그다음에 뭐 성장률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1% 전후 될까 말까 한 상황이 올해는 2% 정도 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수출도 여전히 뭐 좀 한쪽으로 치우치긴 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고 흑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그렇게 환율이 좀 원화 가치가 엔화라든가 위안화 가치에 비해서 더 이렇게 떨어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약간의 궁금증, 걱정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해부터 26년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상당 기간 전부터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경제 양극화, 일종의 초양극화. 그렇죠. 두 번째는 초양극화죠.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실 때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뭐 수출도 말씀하셨고 총량 지표들은 좋습니다. 네. 어쩌면 올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총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죠. 음.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경제 성장률은 GDP의 증가율이니까. 근데 그 GDP 안에는 수출도 들어가지만 소비, 수입, 예, 투자 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GDP가 늘어나는데 수출이 그것도 일부 업종이 일부 품목이 아주 좋아서 수출 또는 GDP, 주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네. 총량 지표인 경제 성장률 또는 종합 주가 지수, 총수출 증가율 이런 게 좋게 나오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뭐 숫자는 좋은데 정말 우리가 좋아진 거냐? 만약에 네.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기준을 이러한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경제 주체들 또는 주식장에서 광범위한 투자자들이 그 수혜를 누리고 그렇죠. 자산이 네, 뭐 올라가고 네, 네. 이러한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양상을 좀 걱정도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좀 예상도 되고 해서 두 가지 키워드로 그러게요. 양극화와 착시를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뭐 저는 지금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올해 전체적으로 더 심해질 공감합니다. 가능성도 있고요. 이 양극화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만 사실 거의 잘 나가고 나머지 산업들은 특히 내수 쪽은 뭐 여전히 살아나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양극화 문제가 좀 더 균형을 좀 잡아가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 내수가 좀 더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 좀 정부가 작년에 뭐 민생 그 회복 지원금 같은 이런 것도 좀 하고 뭐 하긴 했는데 사실 일회성인 거고 그래서 자꾸 잠재 성장률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구윤철 부총리도 그 얘기를 하던데 잠재 성장률이 2026년에 잠재 성장률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결국 이 양극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대만과 비슷해지는 부분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바로 이런 거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대만은 TSMC라고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가 그 나라의 방패라는 이름을 들을 맞습니다. 정도로까지 네네. 뭐 GDP든 수출이든 뭐 주식시장에서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뭐 가령 이런 정도죠. 대만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이 TSMC 기업 한 기업이고요. 2위 그 정도입니까? 기업의 시가총액이 TSMC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보다 더 하군요. 네. 더 극단적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수출 안에서 반도체 한 품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죠. 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러네요. 네.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경제 전체에서 제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제조업 투자에서 첨단 IT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모두 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대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균형이 아니고.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반도체라도 잘 되는 게 어디냐. 예,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이고, 예, 경제 전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저희가 좋은 측면만 봐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대만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경제 성장률은 매우 높고 1인당 GDP, 평균 국민소득은 높은데 실상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 임금이나 급여 수준은 매우 낮고 예. 생활 수준도 낮고 네. 근데 TSMC에서 일하는 몇몇 분들만 소득 수준이 높고 그러한 분들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타이중과 같은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매우 높고 우리보다 더 세더라고요. 예, 더 높고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 많은 청년들은 경제 안에서 희망을 못 찾고 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네, 나라로 네. 떠나고 네.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되고 과연 우리는 많이 다르냐? 그리고 대만과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우울해지네요. 근데 진짜 화려한 면에 좀 갇혀서 거기에 좀 매몰돼서 우리가 우리 현 경제의 실상을 좀 놓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좀 크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만 경제도 뭐 되게 지금 화려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AI 열기가 조금 줄거나 수요가 줄거나 만약 그래서 이쪽 산업이 좀 주춤한다고 그러면은 대만 경제는 또 한순간에 확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활력이. 그런 리스크도 굉장히 클 테고. 사실 특정 업종, 특정 기업의 경제가 쏠려 있는 리스크는 그것 말고도 많죠. 그렇겠죠. 뭐 그냥 업황이 안 좋아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령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TSMC 보고 생산 기능이나 설비를 다 미국 안으로 가져오라고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저희는 다른가요? 우리도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네. 만약에 그렇게 중요 설비가 미국으로 가고 대만 본토가 없어도 미국이나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돌아갈 것 같다라고 하면 과연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것이냐?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조영무 NH금융도 소장님과 사실 우리 경제 이런 또 명과 암, 여기서 특히 이제 암 쪽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